2024 비상교육 올리원 학습전략 설명회 대표 강사 안현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 전략 관련한 키워드들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네, 요즘 가장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문해력입니다. 올리원 공부 고민 게시판에도 문해력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문해력이란 게 말 그대로 글을 읽고 또 이해하는 능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넓게 보면 글을 읽는 모든 행위에 필요한 능력이 되겠고요. 이걸 나의 것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하는 능력이겠죠. 학습에서의 문해력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독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읽고 생각하고 쓰는 능력이 되겠죠. 모든 학습의 기반이 되는 것이 문해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특히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었는데 오늘을 뜻하는 금일을 이제 금요일로 알고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 할 때 그 심심한을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라고 한다라고 오해하는 등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다고 해요. 현장에서도 지도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비단 어휘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쉬운 단어로 쓰여 있어도 읽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요. 선생님 혹시 디지털 문해력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문해력이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사피엔스로 잘 알려진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요. 정보는 이미 차고 넘친다. 우리가 그 정보를 이해하고 유용한 정보를 식별해내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도입이 돼요.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이나 온라인 학습에 이해도가 없는 친구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문해력도 문해력을 근간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과학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과목 상관없이 문해력을 필수 역량 중에 하나로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만나시는 과학 내용이에요. 형광펜으로 쳐져 있는 것이 한자어로 이루어진 과학 용어들, 일부는 일상 용어예요. 이렇게 한자어 자체의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 학생들이 개념학습 자체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시험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수능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보셔야 될 문제들입니다. 실제 2024학년 때 출제됐던 수능 문제인데 지금 우리에게 웬 수능 문제냐 하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만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본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실수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윗부분 4줄까지만 볼게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유전 형질이라는 걸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를 표현하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이러한 유전자들이 어떤 염색체에 위치하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하다가 유전 형질 동그라미 쳐요. 이게 무슨 뜻이었지? 대립 유전자. 또 진하게 동그라미 쳐요. 용어 하나하나에서 멈춤을 하다 보니까 단서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문제를 못 풀게 돼버리는 거. 근데 이게 중학생들도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읽을 줄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서부터 막히는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기초를 다질 수가 없는 거죠.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순환이 될 텐데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문해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보실까요? 초등학교 때는 보통 어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자 학습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독해 능력이나 배경 지식을 위해서 다독을 많이 시키는데 이 다독, 책을 많이 읽히는 건 일정 수준을 조금 넘어가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학습과 직결된 실질적 문해력을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글을 꼼꼼히 읽는 정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독의 의미는 자세히 읽는 거죠. 하나하나 이제 이해하면서 읽는 건데 이게 한 번에 또 쉽게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학생 때부터 정교화된 독해 능력을 조금씩 키워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인드맵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인드맵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읽으시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핵심 용어가 필요할 거고요. 이들을 구조화시켜야 되죠. 글을 읽으실 때 핵심 용어를 찾으시면서 내가 이것의 개요를 그린다, 구조화시키겠다라는 목표로 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핵심 용어에 주의할 수밖에 없고요. 글을 꼼꼼하고 반복해서 제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구조화를 목표로 책을 읽는 것과 그냥 책을 읽는 것이 목표인 거는 읽는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정독을 하면 좋지만 우리 친구들이 사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바쁘잖아요. 많은 책을 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추천하시는 책이라던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시간이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으신 우리 중학생들을 위해 저는 교과서를 추천합니다. 문해력을 키우실 때는 수준에 맞는 글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교과서는 각계 교수님들께서 그 학년 수준에 맞는 글을 실어 놓았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는 학습 도구이다 보니 구조화를 시키기에 너무 좋은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어휘력을 키우기도 좋아요. 영어를 단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많이 외워요. 그렇다고 해서 뛰어나게 독해를 잘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휘라는 건 문맥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지문 해석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휘라는 것은 문맥 속에 존재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글을 통해서 어휘를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좋은 글을 구조화시키면서 정독하는 것 이게 핵심이 될 수 있겠고 독서나 문해력 수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강의를 통해서
가지고 네. 문해력을 기르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해력이라는 건 스스로 쌓아야 하는 학습 능력인데요. 부모님들 예전에 토익 학원 많이 다녀보셨나요? 쪽집게식 토익 학원. 내가 토익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운전 면허 시험 생각하시면 돼요. 실력과는 무관하게 스킬을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내가 점수는 있는데 실력은 없는 저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격 시험이에요. 문해력은 자격 시험이 아니라 반드시 기본기로 깔고 가야 되는 학습 능력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스킬을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거든요. 100이면 100 다 무너지시게 되실 거예요. 학원을 다닐 만큼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관심 있는 분야에 나의 수준에 맞다고 생각되는 양서를 읽으시면서 중간중간 막히는 어휘들이 한 20-30%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전을 찾아보면 확실하게 시간이 쌓였을 때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하게 되면 늦는 건가요? 시제도의 변화도 그렇고 제가 어른으로서 자꾸 입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미안하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내 그릇의 크기에 맞춰 쓸어 담기 바쁜 시간이에요. 이 그릇의 크기를 만드는 게 중학교 때 만드는 학습 역량들 기본기가 될 거고요. 중학교 때는 기본기를 잘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과학고나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무조건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교과서를 이용하셔서 문제를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좀 하셔서 문해력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학과 과학만 달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셔서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해력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인데 이건 문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수학, 과학입니다.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죠? 대한민국의 그 교육 특성상 국영수가 중요하긴 하니까 좀 의외이긴 하네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과학 선생님이라서 고른 건 절대 아니고요. 국어나 영어는 언어 그 자체이고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국어가 안 되면 다른 과목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타과목을 위한 도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리고 사회나 역사는 어른들은 다 느낄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 과목이었는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보통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수학은 동계산만 잘하면 되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의대 갈 것도 아닌데 하등 쓸모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정말 바뀐 거 느껴지시죠? 또 넓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우린 기술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고 대학들도 그에 따라 변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과학이 토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학습 역량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서 문제 해결력을 배울 수가 있고 과학에서 나타나는 과학의 탐구는 다른 과목은 절대 줄 수 없는 논리적 사고체계를 만들어줘요. 공부를 할 때도 또 다른 하나의 키를 갖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그리고 좁게 입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모두 다 2028 대입제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수학, 과학이 핵심 키가 될 거예요.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증설되는 과들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 과학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완전한 나선형 교육과정이에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지 발달에 맞춰 수준이 높아지면서 확장되고 깊어져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우고요.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워요.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배운 후 고등에서 고차 방정식을 배워요. 만약에 하위 학년에 공백이 생겼다. 상위 학년의 교육과정을 아예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과목은요. 사실 조금 놓치셔도 만회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수학만큼은 꼼꼼하게 하고 올라오셔야 돼요. 공백 때문에라도 가장 중요하다. 다른 과목 다 못해도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언젠가는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어떤 과목을 잘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 과학입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학교 내용과 고등학교 내용이 상당히 유사해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열심히 해두시면 학습 분량이 확실히 줄어드는데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작년이죠. 23학년도 대수능 생명과학 원 문제예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수업하는 시험특강 문제입니다. 어때요? 이거 중학교 3학년 미리 공부한 친구들 풀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수능 문제의 난도가 더 낮습니다. 다음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역시 같은 해 정답률 80%의 문제고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능 문제의 난도가 훨씬 더 낮아요. 대입 수험생의 20%는 중위 수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기초 개념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원리를 배워요. 중학교 때 단편적으로 기억했던 것들을 원리를 배우시고 조금 심화 있는 학습을 하고요. 또 문제풀이의 유형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중학교 때는 단순 개념 지식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 문제조차도 이렇게 자료 해석형의 문제가 나온다든지 응용력이나 사교력을 요하는 융합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고1 통합과학이 중학교 3년 내용이 융합이 되고 이 과목들로 여러분들이 내신을 상대평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능을 보시게 되거든요. 이 중학교 3학년 내용이 융합이 되었다는 거죠. 녹을융의 합할합이잖아요. 중학교 3년 동안 좀 잘 녹여 놓으셔야 고등학교 때 짧은 1년 동안 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학교 때 수학, 과학 잘 하고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학교 친구들이 수학, 과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걸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학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네. 전문가가 아니겠고 과학은 껌쌤에게. 일단 과학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이게 일상이랑 다르다 보니까 적용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과학 교과서 딱 펼쳐보시면요. 첫 번째 기본 개념 있고요. 실험을 비롯한 탐구, 일상생활 얘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4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어려워하는 거, 보통 80점대 학생들까지 어려워하는 게 과학 용어입니다. 과학 용어들이요. 일본이나 중국을 거치면서 한자어의 의미를 담아 들어오다 보니 한자어가 정말 많아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호와 단위인데요. 교통 표지판도 기호로 나타내면 훨씬 더 알아보기 쉽죠. 과학도 기호를 많이 쓰는데 알파벳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 뒤에 곱해지는 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미터, 센티미터 이런 거. 구분을 잘 해주시면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험을 비롯한 탐구인데 우리는 실험하는 과정이 있고 이 실험 결과 결론이 나오게 되고 이걸 제대로 해석할 때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사용해요. 근데 이거를 다 과정을 하고 결론을 쓰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역으로 그래프 분석하는 걸 시험에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이해하시면서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어렵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 요즘은 적용 예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개념을 학습하실 때는 뭐 학교 수업도 좋고요. 인강도 좋고요. 강의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 문제를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개념을 공부하고 내가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문제로 확인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댓글을 좀 보니까 이게 단계별로 풀어주시는 점들이 정말 좋다라는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평소 강의는 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대놓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진짜 많이 고민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고요.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용어, 같은 개념도 어떻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면 시험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씩 난도를 높여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과학에 암기 과목이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 게 교육과정이 점점 쉽게 바뀌면서 선배들이 배웠던 원리를 지금 학생들은 안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단순 암기의 내용들은 장기 기억으로 절대 갈 수가 없죠. 특목 자사고를 갈 친구들이 아닌 이상 중학교 때 시험 잘 봐서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건 성취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중학교 시간을 제대로 보내서 학습 역량을 쌓아야지만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조금 과감하게 수업하는 게요. 다음 학년에서 또 연결이 되는 개념이거나 오히려 고등에 있는 원리라도 이 원리를 설명해줘서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면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학생들이 더 쉽다라고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순 암기가 안 되도록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특히 학생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물리예요. 물리 계산 문제. 근데 계산 문제 여러분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정말 많이 빠졌는데 선생님들께서 킬러 문제로 내실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방법을 알려줘요. 처음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게 해주되 학생들이 한 가지 방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뇌 속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하나가 꺼져도 다른 연결고리를 꺼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해력도 중요하고 네. 문해력과 마찬가지로 기초를 좀 탄탄하게 다지는 그런 게 좀 키포인트가 확실히 될 수 있겠네요. 네.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될까요? 2가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수업 중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내용이 3-4페이지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 구닥다리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글로 보면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구조화를 해보시면 표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정말 적고 저는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그것만 던져줬다면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분류를 한 거야. 분류하고 구조화시키는 걸 보여줘요. 과학은 항상 분류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나만의 핵심 노트를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이제 어떤 과목이든 새로운 학습 내용이 들어와도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만점의 신과 함께하는 공부 고민 해결. 저희가 실제 공부 고민을 좀 많이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과학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과학 자체의 공부량과 수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학 공부 결국 암기일까요? 시험 때 공부 방법도 궁금합니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먼저 과학은 암기 과목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문이과 통합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은 무전공 입학을 하게 되고요. 융합적인 직업들도 많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과목이 아니라 고르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영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효율성을 따져요. 효율성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 누적된 시간이 있어야지만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뇌에 저장된 지식의 카테고리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뇌가 분류를 해서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효율성을 추구한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 상위권 친구들 시험 전날 공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안 해요. 이미 저장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의 학생들보다 적은 에너지로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누적된 것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중학교 때 그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무게를 둔 수학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치마로 다지는 게 구멍이 없다는 의견과 일단 선행을 쭉쭉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선행을 쭉쭉 뽑아야 된다는 의견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선천적으로 수학 재능이 있는 친구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미리 훈련된 극소수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만 해당하는 거지 진도만 빼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선행의 허수 정말 많습니다. 어림잡아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상 하위 학년에 공백이 생기면 다음 학년으로 못 넘어간다. 그래서 현행의 기본 개념 숙지가 끝났다면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난도를 높여가면서 심화학습을 하게 맞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선행을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냥 상위권인데 수학을 조금 앞서 나가고 싶다면 한 학기에서 1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공부 고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없이 올리원으로 학교 수업 진도만 맞춰 6학년으로 올라갑니다. 6학년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부 방향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올라오기 전에 학부모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초등학교 때 무엇을 해와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통제나 자기 조절이 안 돼서 무너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른들도 힘들잖아요. 습관을 키우는 것을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공부 방향, 학습 방향을 물어보셨으니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시간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한자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한자를 다 쓸 줄 몰라도 괜찮아요. 의미 정도는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올라오면 좋겠다. 그리고 연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평균 90점 이상인 A를 받는다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연산이 안 돼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중학교 올라오기 전에는 연산은 꼭 끝내고 오셔야 돼요. 다른 과목은 들어와서 하면 다 따라갑니다. 수학이 가장 문제예요. 수학은 현행을 아주 탄탄하게 하고 중학교에 올라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정보와 또 노하우들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본질을 쌓아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장도 축적이 돼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해. 애교가 정말 많으세요.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는 지금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의사, 인간 삶에 대한 이해가 없는 판사, 또 사랑이 없는 목사. 지식적으로 똑똑한 아이들 많이 키우고 계신데요. 좀 지혜로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좀 진실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현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울컥하셨는데 선생님 계속해서 또 응원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도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또 좋은 선생님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